섹션의 좌장을 흔쾌히 맡아주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정차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차호 교수님은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센터에서 제이들을 취득하셨으며 특허청 심사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내시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후 섹션을 정차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첵하고 있었는데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오후 세션은 매우 긴 시간이 되는데 저희 첫 번째 사명은 예정된 시간이 5시 20분이어서 5시 20분까지 마치는 것, 그것을 저희 첫 번째 사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IPM R&D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발표는 동명대학교의 도시와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도쿄 공업대학에서 무기 제로공학을 전공하시고 그 쪽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토토 회사에 계셨고 그리고 2001년부터 도쿄대학의 선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교수로 계시고 현재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셔서 그중에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도쿄대학 국제산학공동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도 계시고 지금 도쿄국가대학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와타나베 교수님의 소프트 IP 환경에서의 R&D 특허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초청하겠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今ご紹介をいただきました渡辺です。今日は私のスライドは英語で作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発表は日本語で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最初にこのような立派な会議で話をさせていただく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について大変感謝しています。主催者2つの団体の皆様、そして立本会の皆様に厚く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私はこれからですね、IP マネジメント、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という言葉も日本では、ここしばらくはもう普通に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けど、10年前はあまり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という言葉を使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何がどういうふうに変わってきた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最初にですね、少し日本でもうすでに最初の、スピーカーの方が紹介をされたと思いますけれども、日本ではですね、2002年に知的財産基本法という法律を作りました。この当時の首相は小泉首相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今日本の首相はですね、ほとんど1年ごとに交代をしているような感じ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小泉首相はずいぶん長くやりました。非常にちょっと変わった首相というか、日本人にとってはですね、ちょっと変わった人だという思いのほかに、リーダーシップがかなりある人だということで、長く政権を維持しましたが、この小泉首相の政権の間に知的財産の強化の政策というものを進めました。日本はこの知的財産の政策を何度かやってるんですけど、1996年に第1回目っていうかな、プロパテント政策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が、この時は実はあまり進展をしませんでした。知的財産の重視の施策が集中的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このやはり2002年の知的財産基本法の影響が強いですね。ですが、じゃあ知的財産を重視して強化をしようといったときに、一体どのように強化をすれば
制度を変え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本当に真剣に考えると、これはそんなに簡単ではないわけです。例えばアメリカのやってる通りやればいいのかというと、それはそうでもないし、ではですね、誰か特定の人たちの意見を聞けばいいかというと、それはそうではないわけですね。で、我が国の知的財産政策というのは、この知的財産基本法以降、極めて明確に特許制、知的財産制度のユーザーを重視した、政策を進めるという考え方に非常に強く基づいてやっ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知的財産制度のユーザーというのは誰でしょうか。これは知的財産を生み出す、例えば大学の研究者だとか企業の研究者だとかの研究開発をする、そしてそれを利用し活用する企業産業のセクター、こういう人たち、こういう組織が知的財産制度のユーザーです。知的財産制度のユーザーは、知的財産制度が必ずしも自分にとって都合のいい制度でなくても、それをなんとか工夫して使おうとするわけです。でそれは使い方がすごく多様化していて、昔と比べて例えば特許権についても言いますけれども、特許権の使い方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多様化している。その多様化した使い方をまず理解をして、その上で制度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我々は考えました。実を言うと、こう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知的財産の議論というのは、日本でも10年前に実は法律の議論がほとんどだ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使い方、ユーザーのどうやって使っていくかという戦略的なことまで見ようとしますと、専門領域が法律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科学技術、それから経営学だとか経済だとか、そういうことの非常にインターディスプリナル、境界領域の知識とそれを体系化したものというものが必要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私たちはこういう学術領域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知的財産の学会、日本知財学会という学会を2000年前後に作りましたけれども、最初はですね、経営学の先生なんかほとんど入ってきてくれませんでした。知的財産制度って難しいですよね。特許制度、法律がいろいろありますので、経営学の先生はそういうものを勉強しないと経営の世界でこういう知的財産の戦略なんかを議論できません。なかなか時間がかかりましたけれども、今は私たちの学会は1000人の会員いますけれども、かなり多くの経営の専門家、経営学の専門家とか経済の専門家がたくさん入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で、その中でやはり一番重視しているのはですね、現在の知的財産制度を企業が使う使い方はものすごく高度化していて戦略的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具体的に言いますと、一番注目しているのがやはりイノベーション戦略との関係です。企業あるいは組織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に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が、統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まず重要なところです。今日はですね、そ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と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との関係ということを、少し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知的財産制度、特に特許制度なんかで言いますと、特許制度は非常に古い制度です。500年前に大体国家からできた制度ですけれども、それを現在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にいかにして企業が適用させているのか、これをまず理解をした上で、じゃあこの後ですね、ソフト IP の議論があ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議論を考え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役に立てればと思っ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まずですね、私たちが研究、私は法律家ではありませんので、実際に知的財産に関わるデータを集めて、それを分析するという手法で研究を行っています。この左と右の絵、これは棒グラフの高さが、特許とですね、カンパニー A と言います2つの会社のですね、特許と、それからいろいろなパラメーターとの日程値を取ったものです。具体的に言えば、右の会社で言いますと、一番左に収益というプロフィットというところと、
特許の関係は非常に薄いんですね。このカンパニー B っていうのは特許をいくらたくさん出してもですね、収益に結びついていないっていう見かけ上、その特許が収益に結びついていないというような会社です。その代わり、この会社ですと一番右のライセンスに結びつき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特許の極めて上から結びついています。逆にカンパニー A の方は、特許が収益に非常に強くリンクしている会社です。これを見ますと、カンパニー A の方は特許が役に立っていて、カンパニー B は特許が役に立っていないように見えますけれども、実際はそんなに単純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特許の今話をしましたが、特許自身がそれが利益を生むというふうな構造になっているかどうかは、実はその会社の、他の知的資産、例えばノウハウとかいろんなもの、あるいはその特許を生かすための、他社との契約、そういうものがあって、それが一緒に合わさって、さらにそれがその会社のビジネスモデルと結合して初めて競争力や利益を生むもの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したがって特許だけあってもですね、ビジネスモデル、それを生かすビジネスモデルがなければ利益に直接は結びつかないし、逆に言うと特許そのものが利益に結びつかなくても戦略的にその特許がいろいろな形で使われて競争力に結びつ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話はですね、もう一つ上のレイヤーでイノベーション戦略との関係ということがもっと重要になってきます。企業は今はどこにでもある材料を使ってどこにでもある、技術を使って物を作ってもプロフィットを得ることができません。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言葉が使われますけれども、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は新しい組み合わせ、技術革新というふうに日本語では訳しますが、技術だけではなくて新しいビジネスモデルとか新しい組み合わせとか、そういうようなものがプロフィットを初めて生むということを言ったのはシュンペーターという学者だったわけですけど、こ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にどんな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したいかということに対して知的財産を上手に使っていくというのが現在の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です。イノベーション戦略も非常に多様化しています。今日はこの話は時間がかかるのでいたしませんけれども、例えばですね、デザインを主導させて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すデザインインスパイアドイノベーション、あるいは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ユーザー、お客さんにイノベーションを委ねるという考え方、あるいはリバース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はグローバライゼーションの逆で、新興国で最初に開発をしたものを、自国に持ってくるようなイノベーションのやり方、こういうふうにたくさんイノベーション戦略が提案されています。これらに適合するような知財を持ってそれを使うというビジネスモデルを考えていくというのがこのイノベーションに適合した知財マネジメント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も難しいように聞こえますけれども、実際やることはこの3つの要素の組み合わせでありまして、具体的には秘密にする、知識を生み出して秘密にする、あるいはそれを公開する、でその間にですね、知的財産制度を使って、登録して、登録しますと特許みたいなものが1年半後に公開されますけれども、その3つの組み合わせをどういうバランスでどのタイミングでやるかということが実際現場で行っている知的財産だと思います。とも得てしてですね、登録する特許とかそういうようなものの方に注目が集まりがちなんですが、実はこの秘密にす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知財マネジメントでありまして、不正競争、日本の場合は不正競争防止法でこれを法的保護を行っていますけれども、これを先ほどの知的財産基本法以降非常に強化をしていまして、もともと民事しかなかったんです。刑事罰則をつけるようになったからですね、強化をしています。ただ企業にとっては法的な救済というのはある意味最終的な手段ではなくて、いかにやはり秘密が漏れないようにするかという組織的、技術的な対応というのが非常に注目されています。現在の知的財産マネジメントは非常にグローバル化していて、
新興国の知的財産制度の保護が法水準があまり高くないところに対しても商売をやっていきますので、むしろその特許よりこの、シークレットですね、営業秘密のようなマネジメントが重要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最近日本ではここをかなり強化しています。いずれにしてもこの3つが基本的な要素です。でこの3つ目は実はこの秘密にするかディスクローズするかというのはこれは昔から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この3つ目の、知財制度、特に特許制度なんかに見ますと、これは人工的にというかですね、作った制度であってで、その期限は実は結構古いということを話します。これは教科書的に言えばですね、1474年のベニス・ベネチアの特許制度というものが、特許制度の始まり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と、500年以上前なんですね。でこの500年以上前の制度がいまだに実を言うと骨格としては現在の特許制度とそれほど変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にですね、新規性とか有用性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満たされたときに、排他的な権利を与えると。ベニスの時代は10年間という一つの基準だったようですけれども、そして侵害を行ったときは司法で、救済をするという制度。これ実はこの当時からですね、強制実施権みたいな制度がありまして、主な骨格は今と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いうものがもう500年前にできているんですね。500年間同じ制度が使われているというのは、これは2つの意味になると思います。1つは割によくできた制度だということです。発明を守り、その発明者に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そのインセンティブの対象の装置は自分だけが使えると言って、他の人を使ったらそれは差し止めると。差し止め制度がありまして、この当時装置ですので、機械とか装置を政府の力で壊すというのが差し止めの制度でありました。でこういう使い方は古い使い方のように言いますけれども、実際は現在のですね、例えば製薬企業は全くこのベニスの時代の使い方とほぼ同じような使い方をしているわけですね。特許を出して薬の権利を守って独占して、それが薬の収益の源になっている。だから特許権が切れると突然薬はもう収益を得られなくなるというような使い方、これはまさしくベニスの時代とそんなに変わりません。それから日本の企業でもよくあるんですけども、例えば機能性材料のメーカーですね、日夜さんという会社は青色 LED を初めて開発したことで有名ですけれども、この会社もですね、非常に強い独占志向の特許のマネジメントを行っていた会社です。一時期ですね、この会社は営業利益率が 80% を近くなったという、非常に驚異的な営業利益率だった会社ですけれども、これはまさしく特許の独占の効果というものを使っていて、当時の経営者も特許というのは独占するものだと、ライセンスなんかしないんだと当時は言っていたわけです。中小企業でもですね、日本の会社は独占に使うというマネジメントを一生懸命やっている会社が少なくありません。これは皆さんおそらくご存じないと思いますが、島世紀という会社でありますが、この会社はニッターというですね、編み物を自動に織る機械、これを世界のシェアの確か80% ですね、80% 独占している会社です。この会社は世界中にですね、特許出願をしておりまして、そんなに大きな会社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特許だけじゃなくて、この会社の場合、ノウハウですね、ノウハウを非常に重視していて、ノウハウの管理も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独占の使い方というものが非常に目立つ会社、中小企業でも目立つ会社が多いです。この会社もオペレーションプロフィットが 20% 超えてますので、非常に収益率が高い会社ですね。で、これはその島世紀さんのですね、特許の権利数とどこの国を出しているか、小さな会社なんですけれども、世界中に特許をほとんど出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世界中でシェアを取ってますので、これらの使い方はまさしくそのベニスの時代そんなに変わらないです。でこれを逆に言うと頭に入れておかないと、
違う使い方をしている話をこれからしますけれども、違う使い方をしている人たちのためだけに特許制度を変えてしまうと、この人たちが困るという、そこのバランス、これが非常に問題があります。いずれにしてもですね、500年前の制度をそのまま使っている人たちがかなりいて、それが効果を上げているということを、まずちょっと頭に入れ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こから先はですね、どんどん現代に近くなって、今のもちろん20世紀のLED の現代の話なんですけど、使い方は昔の使い方。もっと新しい使い方をしている会社をご紹介します。これ私が実はいた会社なんですけども、昔。この会社は皆さんここではご存知と思いますが、サニタリーウェアの会社で、トラディショナルセラミックの会社なんですけれども、住宅設備機器と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会社です。ところが、この会社のホームページを見ますと、光触媒という技術のライセンシングをやっているアナウンスがすごく目立つところで書いてあるんですね。1995年に、これは当時私が会社しましたけど、そこでやった仕事が基本特許を取ってですね、世界中にライセンスしてますよというようなことをホームページに言ってます。で、ライセンシーは今、日本だけじゃなくて世界各国でライセンス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実を言うとですね、このライセンスもライセンスフィーを稼ぐためにや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実を言うと、この光触媒という新しい技術を皆さんに認知させるために、いろんな企業がこの技術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まず技術の認知のためにいろんな企業にライセンスをしたというのが一つです。トヨタ自動車さんが自動車ミラーにこの技術を使って、防音性というか水滴がつかないミラーとかでやってますけど、これがあることで光触媒技術というものが皆さんに信用されるわけですね。でそういうようなマーケティングのためにライセンスを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が、もう一つ重要なのは、こうやってライセンスをしていきますと、パートナーが見つかるんですね。これは TOTO 機器と吉保さんというペイントメーカーが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を作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結果的にライセンス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会社が足りないもの、技術が足りない、特許権が足りないからその会社はライセンスを受けるわけですけれども、TOTO 機器という会社もペイントを作る生産技術やノウハウがないので、それを一緒にや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ジョイントベンチャーを作るということが実際に起きました。これは何をやってるかと言いますと、会社同士で知的財産や他の経営資源を交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は面白い言葉で論文を書いている人がいますけれども、 IPR、パテントを含めた IPR というのは Utilized as Strategic Devices for Trading Technologies というようなですね、これは結局特許は独占のために使うんじゃなくて、トレーディングテクノロジーズをリージングコラボレーションというファームという、戦略的な使い方をするんだという考え方です。こういう使い方をすると、先ほどの冒頭でお話ししたような、ある特許を見て、その特許がそのまま利益が上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少し関係が遠くなるということをまずご理解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さらにもっといろいろな工夫が最近は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パテントプールについては、もう午前中にもお話をされた方がおられますけれども、特許がものすごく増えてきた。DVD という商品で見ると、特許権は数千件も関係している。ベニスの時代は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ベニスの時代は当然ですけども、一つの発明で一つの商品。だから一つの商品の特許を侵害したら差し止めができるというのは当たり前なんですけども、今一つの DVD という商品の中で数千件の特許があるということをどうやってマネージ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先進的な特許ユーザーはパテントプールという仕組みを考えたわけですね。で、皆さんでパテントを集めて、でそこからサブライセンス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ただしスタンダーダイゼーション、すなわち標準化の過程で、後出しじゃないんですけど、後から特許を作ったりとかですね、もっと言うとですね、これ日本メーカーも結構得意なんですけど、分割出願して数を増やす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なんとかそのパテントのプールの中のシェアを増やそうとするわけですね。で、増やすのメリットは、ほぼこのパテントプールの中のシェアでロイヤリティ配分が決まりますので、
できるだけたくさんそこに取って入れようというマネジメントがされるわけですが、これは皆さん何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自分がやっぱりそこのパテントプールに入れられるような資源をたくさん持ちたい。でたくさん持って、さらにいろんな交渉の中でそれが有利なポジショニングに位置するように全体のルールに対して働きかけをし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複雑なマネジメントが行われているわけです。相手が一人じゃありませんので、全体のルール、全体のスタンダーダイゼーションのルールに対して働きかけをすると、そういうのがこのパテントプールに関するマネジメント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この手のですね、全体のルールに働きかける人材マネジメントっていうのは他にもたくさん例がありまして、この R&D コンソシアムというのは、例えばこれ一つの例なんですけれども、たくさんの企業とたくさん、複数の大学も含めてですね、一つの研究開発を国のお金でやっているプロジェクト、これ日本で非常に最近多いです。この時に問題になるのは、このプロジェクトの成果になるような技術が、大体最初に目的が決まりますけども、その目的とする技術開発ができたとした時に、誰かの特許の範囲内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予測されるケースが多いです。でこれはバックグラウンド特許といいまして、そのバックグラウンド特許を持っている人が使わせますよと、うまくいったら使ってもいいですよと言わない限り、このプログラムは普通は成り立たないんです。でバックグラウンド特許を持っている人以外にもいろいろな資源を持っていて、例えばこれをやるときにうちの会社はいいノウハウを持ってますとか、そういうものをみんなで集めて、それを成果が出たらみんなで使いましょうという構造になってまして、これは実は先ほどのパテントプールとよく似ているんですね。バックグラウンド IP、それから IP に研究開発で出てきた IP を使ってもっと強いものにして、それをコンソシアムのメンバーの中で分解する。コンソシアムの外にも分解する。これあんまりコンソシアムだけで限定しますと、独禁法に触れますので、そこら辺のマネジメントは難しいわけ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バランスをうまくとって、自分が出した IP をできるだけ膨らまして持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マネジメントが、この場合は必要になります。もっとここら辺はですね、相手が大体決まっている相手の中、有限の数、10社、20社の中の決め事なんですけど、さらに最近はこのコモンズという、パテントコモンズというような仕組み、これも実は同じように、自分の持っている IP 資源を使って、それを膨らませて、自分のものにするという仕組みです。一見そうは思わないかもしれません。これ例えばエコパテントコモンズという仕組みがありまして、これは IBM さんなんかを含めてイニシアティブを取ってやってらっしゃる仕組みですけれども、特許を開放する、環境技術に関して特許を開放すると言っています。ところが、じゃあ開放して誰でも使って、そのままなんていうかな、何もないのかというと、よくその条項を読んでみますと、こういう条項がありまして、特許開放っていうのを特許権利の特許権の行使をしないという宣言、これによって実現させてるんですけど、この特許権行使をしないという宣言をターミネートする条項があります。これ説明するとちょっと長くなりますけれども、実を言うとこの開放した特許を使った誰かがそれを改良していい技術ができたとして、その改良した技術をこの開放した人が使いたいとどうなるか、使わせないということで権利行使をすると、開放している根拠になっている権利行使権をターミネートできるということは、事実上もそこで改良技術、あとはライセンス料だけの話で使える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る。これを先ほどのパテントプールとかと比べてみると似た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絵で描きますとですね、中で作られた知財権を外に出す、外に使わせて他の知財権と結びつけて、それを自社で使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こういう構造になっている。これがパテントプールも R&D コンソーシアムのパテントコモンズみんな同じです。こういう使い方を先進的な特許ユーザーが開発をしてきたんです。なぜ開発をしてきたか、ベニスの時代の特許制度が使いにくいから一生懸命工夫してるんですね。とい
いうようなことで、さらにちょっともう時間があんまりなくなってきましたので、これは今、企業の使い方の話ですけど、さらに新しいプレイヤーとして大学が出てきましたよという話、これはバイドール法というアメリカの1980年の法律が、国費原資の特許を大学なんかに管理活用を任せるという仕組み、これ、日本では1998年に、1999年からな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でもやってますが、こういう仕組みの中で、大学もたくさん特許を出願するようになりまして、日本の大学は今7000件ですね、実は中国はもっとすごくて、今4万件ぐらいの大学ですね、なってますけれども、こういうふうにベニスの時代ではありえない、自分で実施しない人たちが、大学含めたくさん出てきたというのも大きな変化です。こういうふうになりますとですね、特許が、たくさん出てくる、これ先ほどどなたかがお示ししましたけれども、ものすごい勢いで世界的には特許の数、一大権の数が増えています。もうすぐ中国がどんどん増えていく時代になると、実はですね、2008年の時点で、韓国とか、韓国入れたとインドと中国とか、その辺を足すとほぼアメリカと同じぐらいの数になってまして、世界の特許の中心もアジアなんですね。アジアが特許の王国に今なってますけれども、これだけの数が増えてきたわけですが、一方で、同時に一つの製品に対する特許の数が盛りつけちゃったんですね。例えば DVD とかそうですね、3000件。それが1件でも侵害していれば差し止め請求が、これはベニスの時代と同じだからそうなっちゃって、これが使いにくくてしょう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一方で起きてきてるわけです。さらにこの特許が誰かが必ずやってる人が持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先ほど大学の話しましたけれども、特許が点々流通すると、そういう状態、オークションなんかで裁かれ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起きてきた。こういうことで、いわゆるパテントトロールの問題なので、これいわゆるってあえて言わないといけないのは、不用意にアメリカでパテントトロールって言いますと、それで訴えられてしまいますので、いわゆるパテントトロール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けども、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どんどん出てきています。これをこんなたくさん点々流通するような特許なんだけども、実は特許権自身も不安定性があって、日本の場合はですね、およそ半分ぐらいが裁判でやるとひっくり返っちゃうわけですね。特許権無効になる。ということは、有効性が疑わしい特許も大量に出願されて、特許権になって流通していると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こういうことを踏まえていきますと、やはり特許制度は少しいろいろな改善が必要だという議論になるのは当然だと思います。ただし、一方で、冒頭言いましたように、ベニスの時代と同じような使い方をしている産業、セクターもあるわけですね。でその両方が満足できるように、このソフト IP、あるいはその多数の出願の特許権をうまくマネージしてもらえるような制度を考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が、この問題のまず最初のイントロダクション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少し時間を頂戴いたしますけれども、私の話はこれ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토토 회사 있을 때의 경험을 비교하시면서 토토 회사가 특허를 각본 행사가 아닌 라이센싱 또는 파트너를 찾는 매개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맥락으로 패덤 풀스라든지 패덤 커먼스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 사례를 해주시고, 결국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한 500년 동안 베니스 시대의 특허 제도를 아직까지 운용해오고 있는데, 그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특허 시스템을 이제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하나의 모습이 패덤 풀스라든지 패덤 커먼스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제도를 또 모색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문가라든지 발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있어서 그런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고, 경영학, 경제학, 심지어는 철학을 하시는 분, 역사를 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융합형으로 학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새 시대의 특허 제도, 이노베이션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수자의 의미를 약간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이 발표자의 발표를 받아서 토론을 해주시는데, 토론자를 세 분 다 소개해드리는 것이지만 토론을 하시기 전에 각각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첫 번째 토론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홍북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박사, 카이스트 재료공학 석사, 그리고 알프레드 유니버시티 박사를 받으시고 키스트에서 선임연구원으로 4년 근무를 하시다가 9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홍북선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특허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과 또 이렇게 우리같이 개척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이 정책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이론이 엮여 있으면서 굉장히 제조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발명자보다는 이 사용자인 기업의 좀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도 굿 팔로우에서 캐치업하는 정책에서 이제 월드 클래스로 하자 또는 월드 리딩을 하자 이런 줄에 두면서 사회자치도 지식기반 사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특허, 산업발전에서 또 강한 특허가 필요하게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IP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IP가 우리는 오랜 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너무 따라 개척하면서 좀 피해의식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당해버릇해가지고 그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이걸 활용하거나 이런 경험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IP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인프라가 미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과제 계약에 있어서도 학문제로 법적 검토나 관리 귀속에 대한 의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요즘 들어 이제 특허가 대학에서 나온 그것을 동의되기 시작하니까 교수, 대학, 학생 간의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권리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R&D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죠. 그동안 이제 저희는 주로 기술 라이센싱 인 해가지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법, 아까 베니스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때 제일 첫 번째 왜 특허법을 만들었냐, 특허라는 걸 만들었냐면 별명 축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좋은 발명을 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 없고는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우리 여건을 생각을 했을 때 대학이 하고 있는 문제점, 사회에 하고 있는 문제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일본과 한국 이 특허에 대한 정책이 약간 친기업적인, 소위 발명자의 입장으로는 프로패턴트가 아니라 엔티패턴트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요새 변화가고 있죠, 점점. 그래서 대학에서 아까 여기 지금 하다는 교수가 말씀하신 우리가 특허를 사용할 수 만들어내고 이걸 라이센싱하는 거는 이걸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로열티를 받는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민하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 풀이나 피먼스나 이런 거를 보면 이 특허가 꼭 생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케팅이나
홍보론이나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업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랬을 경우에 발명자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크로스 라이센싱 하는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로열티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학이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아까 커먼스나 프로처럼 이렇게 썼을 때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이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면 이게 NPE가 아니라 저 파텐트 프로 아니냐 대학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답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홍국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짧게 핵심을 질러주신데요. 홍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시면서 특히 이제 홍 교수님 본인이 발명자라는 마음으로 대학교가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이제 베니스의 특허제도가 발명 촉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시스템이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잘 돼야 될 텐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약간 발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친기업적 발명가보다는 기업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 정책을 좀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발명가로서의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발명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어려운데 패턴 풀스, 패턴 커먼스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체제에서 지금 그런 게 없이 비교적 그것과 비교하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발명자 보상이 끝도 없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참 좋은데 제대로 보상이 안 될 것이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시간이 좀 돼서 와다미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존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장판사님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많은 영업비밀 사건과 특허 사건을 현재 다루고 계시고, 그리고 특허법 판사로 재직을 하셨고, 그 이후 연이어서 대법원 취재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예능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판사님은 또 법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 기술과 발명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는 흔치 않는 박사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법조계에서 특허 쪽으로는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판결로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성수 부장판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Chung, and thank you, Professor Watanabe. When I heard this seminar is an international symposium, I thought that I had to prepare my discussion in English, and I actually prepared my discussion in English and handed it in, but somebody has translated it into Korean, so this video only has a Korean version. But I'm afraid that this Korean version is a little different from my original version. So I think I have to speak in Korean and correct. 이제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먼저 와타나베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요.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략적 특허 관리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허 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이슈를 추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 수년간 판사로서 IP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IP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 사건과 영업비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동안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스스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특허 관리와 R&D 또는 이노베이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노베이션 또는 R&D를 위한 특허 관리이냐? 아니면 특허 관리를 위한 R&D냐? 그런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IP 관리나 특허 관리가 이노베이션이나 R&D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관리 또는 IP 관리는
R&D를 위해서 R&D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IP 관리가 R&D보다 우선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R&D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책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R&D는 특허 관리를 위한 것이고 이노베이션이 IP나 특허 관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특허 가치평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회사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도 역시 IP 관리가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IP 관리가 그것을 토대로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R&D가 IP 관리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 재판을 해가면서 IP를 미숙하게 관리함으로써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투자한 이노베이션이 헛수고로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를 관리를 먼저 한 다음에 R&D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3가지 정도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특허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허풀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것은 산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노베이션의 표준화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점법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패턴트 커먼스라는 것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게 그 카피라이트 문제도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허풀은 스스로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패턴트 풀 전략과 패턴트 커먼스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패턴트 풀 전략과 패턴트 커먼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아까 정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면서 그 대학의 연구실이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놀랐습니다. 크고 작은 실험실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IP 관리에 있어서 그 기술들이 대기업을 위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대기업을 위한 기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위한 IP 관리와 중소기업을 위한 IP 관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이 저희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IP 관리가 특허뿐 아니라 다른 IP 권리들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잘 된 기술의 경우에 더 수익성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인가, 어떤 기술은 특허 출원을 할 것인가. 특허 출원은 곧 공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어떤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와타나베 교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수 부장판사님 감사합니다. 박승수 부장판사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모셔놓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특허 관리가 문제인지 이노베이션 문제인지 이제 시키는 X 그런 이야기죠. 질문이 너무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패턴 풀과 패턴 커먼스가 상충하는 이거는 이제 딱 오늘 주제하고 또 맞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조금 멀어서 아마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시간도 없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주제인
이고 첫 번째 주제는 철학적으로 좋은 질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충곤 상무님이시고요. 현재 LG전자 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충곤 상무님은 서울공대 전자과 재학 중에도 일을 하시고 MIT에서 전자공학 학부, 콜롬비아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IBM에서 연구원, 러저스 공대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러커즈 로스쿨로 가셔서 재직을 하시고 미국 변호사가 되시고 미국 에드먼즈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김현장 건물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시다가 현재는 그 사이에 또 없어진 정보통신부에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고충곤 상무님을 여러 곳에서 놓아두질 않고 자꾸 스카웃을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LG전자 다음에는 어디서 스카웃을 해야 될지 성균관도 알겠어 스카웃을 해야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충곤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IP 전략이 회사의 이노베이션 전략하고 결합이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특허권이 여러 조직 간의 관계에서 활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은 없고 저는 기업 입장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한 좀 다른 표현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제 와타나베 교수님이 비즈니스 시대의 특허는 이제 그 시스템에 의거한 특허 시스템을 IP 1.0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환경에서 새로운 이런 IP 환경을 저는 이제 IP 2.0이라고 좀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IP 2.0에 대해서 제가 무슨 대사권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IP 2.0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IP 전략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거는 말할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느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융복화가 되면서 IT 기술,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에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을 보면 개별 지성들이 다 모이면은 이런 집단 지성이 돼서 이게 큰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면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을 공부해가지고 아이폰을 히트시켰고 구글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IP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근데 이제 특허나 이런 IP는 원래 이제 배타적인 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협력적인 속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둘 다 결국에는 기술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이다. 이런 거는 공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IP를 우리가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IP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속성이 강조됐지만 이제는 IP에 대한 어떤 협력적인 속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협력 모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특허풀인데 특허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풀겠다. 그럼 기술 선진국하고 기술 도상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그냥 무상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IP를 특허풀로 만들어서 기술 수요자한테 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받은 사람을 그걸 가지고 또 기술 향상시켜서 다시 개량 기술을 만들어서 특허풀에 포함시킨다. 이게 아까 와타나베 교수님 말씀하신 리버스 이노베이션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수도 있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특허풀이 생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협력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그 패턴스 커먼스나 에코 패턴스 커먼스나 IP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배권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 기술 융복합 되면서 지배권도 이 융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또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또 캐릭터 같은 거 요즘에 캐릭터 같은 게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상표로도 보호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분 간의 어떤 경계도 좀 불분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디자인의 어떤 침해 기준이 요새는 소비자 혼동이다 하는 상표 비슷한 그런 강한 보호의 추세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제 소프트 IP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그 패션 있잖아요. 패션도 요새 굉장히 잘 나가요.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에 대한 게 사실 IP로 지금 잘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보호하기도 뭐하고 지금 저작권으로 보호하기도 뭐하고 이런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오픈소스. 오픈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은 무상으로 그 오픈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쓰면 되지만 그거를 쓰는 대신에 그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예를 들면은 그 쓴 거에 대해서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스 코드를 다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하고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실 이 오픈소스가 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의 자유 공유인데 사실 이게 저작권을 또 활용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데 이러한 모순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법과 기술의 어떤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둘 다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같이 잘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특허를 통해서 합법적인 독점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BM 같은 회사를 보면 특허 전략, 특허도 1등을 하겠다. 그리고 오픈소스, 리눅스 같은 거 써서 하는 오픈소스도 1등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어떤 양자 택일보다는 그 특허하고 오픈소스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그 양수 격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ambidextrous한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저희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맞아서 저희는 그 배타적인 어떤 IP 전략하고 협력적인 IP 전략의 어떤 그 사이의 어떤 모순보다는 뭔가 융통성 있는 둘을 적절히 구사하는 그 유연한 소프트한 IP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베니스 시대의 특허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를 이제 모색 설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한 걸 그걸 하나로 단어로 줄여서 웹 2.0이라고 하듯이 IP도 IP 2.0이라고 명명을 하자고 하셨고 이쪽에 저작권은 주장하지 않지만 제작 공정권은 좀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진보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웹 2.0이라는 성형 기술이 있어서 IP 2.0이 보호받을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죠. 아마 이제 고중근 상무님이 특허법 전문가이기도 하시면서 드물게 특허법 전문가가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중근 상무님은 오픈소스에 또 한국에서 드물게 이제 전문가였어서 아마 이런 IP 2.0의 시대에 고중근 상무님이 새로운 특허와 오픈소스 같은 그런 개념이 융합이 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설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면서 고중근 상무님이 짧게 그런 이제 새로운 IP 2.0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별도 질문은 없으셨고요.
그럼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홍국성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풀스와 커먼스 시스템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발명에 대한 보상이 곤란해진다는 것, 그리고 박성수 부장판사님께서 말씀하신 풀스와 커먼스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데 그걸 어떻게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또는 추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はい、大変たくさん質問を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初のご質問というか問題提起で発明者の保障の問題というようなこと、これ日本の大学でも極めて問題になっています。日本の場合は特にですね、発明者保障が特許法35条という仕組みでなされていますが、非常に高い保障の判決等も出ていまして、これがその大学の現在機関管理になって、それが活用されないと全く保証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ここはやはりシリアスな問題です。ただちょっと一つ確実に確認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現在は大学機関貴族ですので、大学のマネジメントの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したがって、その大学という機関がこの貴重な発明をいかにうまく使うかというところに一つの焦点が当たっていまして、その意味ではですね、大企業や IT 企業が一件一件の特許のライセンスを受けないのであれば、別のやり方で活用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責任を負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逆に言いますと、そういう状況の中で、むしろその特許をもうこれは出さないという決めてしまうというようなケースも出ていまして、この辺をど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くか、マネージしていくかというのは、今、非常にホットなディスカッション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ちょっとお伝えを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哲学的な質問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が、特許戦略と R&D 戦略のどちらが上かという話もありました。これは実は答えられます。R&D 戦略も特許戦略もイノベーション戦略の一部ですので、イノベーション戦略の中の一部として両方が位置づけられればいいのだ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あります。したがってですね、R&D が主導することも特許が主導することも両方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るのだろうと思います。それからパテントプールとコモンズとの関係ですけれども、例えばエコパテントコモンズみたいなものに関して言えばですね、これは事実上特許権の差し止め請求権をできるだけ弱めるような仕組みとして設計されていますので、これは実際はそこに入った特許は LOR、ライセンスオブライトと似たような状況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ライセンスオブライトはパテントプールの中に入ることは全然問題ないわけでありまして、そういう意味では形式的にはそれほど矛盾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大企業と中小企業に関しての特許の在り方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これは大学機関は非常に悩んでいるところがありまして、これは一つの参考はアメリカの、バイドール法の、方針でありまして、US マニファクチャリングプレファレンス、アメリカ国内産業優先許状法と同時に、中小企業スモールビジネスプレファレンスという考え方がもともとありました。一件一件の特許の重要性というのは小さなビジネスの方が重要性が高いわけですので、国原資の特許をいかに活用するかという観点で言えば、スモールビジネスをプレファーする、優先するという考え方はあ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逆に言うと大企業との関係で特許一件一件のライセンスというスキームはあまり馴染まないので、別の収益の考え方を作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からどういう出願が、どういう技術が、営業秘密、ノウハウに向いていて、特許に向いているという質問が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技術だけによるんではなくて、どういうイノベーションを起こそうとしているか、それをどうやって使おうとしているか、どの国で使おうとしているかで切り分けるべきで、日本ではこの話は、製造技術はノウハウにした方がいいとかいう、非常に単純な言い方をする人もいますが、私はそうは思っていません。もうちょっと複雑に技術だけがパラメーターではなくて、使い方、それからビジネスモデル、どこの国で使うか、これを考えると選択ができるというものであると思います。
以上お答えしまして、1個だけこの話と違う、先ほど私、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中で忘れてしまいましたが、非常に楽しい議論を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が、我々の学会、実は韓国の産業財産権法学会そちらでおられる張先生とのところの学会と提携関係を持っていまして、このような議論がどんどんできると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ちょっと先ほど付け替え忘れておりましたので、付け替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와타나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강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하시네요. 일본에서는 2000년에 지식재산 학회라는 것이 생겼고, 애초에는 경제학 교수님이 참여가 좀 저조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융합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오전에 키노 스피치에서 정성주 교수님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지식재산 학회처럼 우리 한국 지식재산 학회도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조금 틀을 갖추고 나면은 일본 지식재산 학회와 또 서로 협력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부장님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와타나베 교수님께서는 아빠가 더 좋은지 엄마가 더 좋은지 모르면 엄마 아빠 다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IP 관리와 R&D는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어디 하나로 해석하는 순간 또 다른 오류나 또 반격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무난한 답이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그렇게 의문의 현답을 하신 건지 현문의 현답을 하신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와타나베 교수님 그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셨고요. 시간 한 2, 3분 남았는데 follow-에서 와타나베 교수님이나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 좋습니다. 한 두세 분 질문을 본인 1인당 짧게 말씀하시는데 한 질문 3개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인당 질문 하나만 딱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핵심적인 질문에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와타나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IP 매니지먼트 중에서 강조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IP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서 쉐어링의 원칙,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IP 풀 내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떻게 확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갈등의 구조가 늘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갈등의 해결의 리더십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드디어 발명을 하시고 특허 출원하셔가지고 이제 수익이 생기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아주 해서 이제 이런 말씀 참 좋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갈등의 구조를 풀어나가기 위한 리더십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아마도 리더십을 가지고 밑에 분들에게 좀 수익 배분을 해야 될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할 말이 많고 다른 분들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ちょっと今、私、質問以上にできなかったんですが、もう一回이제 드디어 발명을 하고 특허를 해서 뭔가 특허권을 행사하든 라이센싱을 하든 양도를 하든 뭐 패턴 풀스든 커머스든 어떤 형태를 간에 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 원칙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그 갈등, 그 관계된 자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保証金の配分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か。これについては例えば大学でも企業でもそうだと思いますが、発明者の貢献ということについて、いくつか基準を作っておいて、特にこの一番大事なのは本当に発明に寄与していない人を入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についてはやはりそのグループの中で一番発明全体が見渡せる人の意見が最も強くなると思いますし、もう一つはそういう一連の発明でプロジェクトでやっているものに関しては全体的にそのチームの中でどういうミッションを与えら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多分重要な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先ほどはパテントプールの話もなんかちょっと出て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が、パテントプールなんかの場合も今は件数だけで評価してますが、やっぱり質を評価すべきだ、価値を評価すべきだという話がありますし、ただ特許権、権益権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質や価値をどうやって評価するかということは我々の研究テーマとして現在やってます。実は意外に質や価値の評価ということを客観指標を用いても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れは長い時間が必要なんですけども、我々も研究しているところです。 네, 와타나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좀 수익 원칙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참고로 제가 쓴 좋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데 그 점을 공식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좋은 논문이 있으니까 저희 실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질문, 윤승분. 渡辺先生、立派な発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리고 박 판사님께서도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제도적인 차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독일에 최근에 경제 역사학자가 논문 발표를 내보시는데 18세기의 영국과 독일의 저작권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저작권 법을 볼 것 같으면 특허법을 마찬가지로는 이노베이션과 크리에이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인도를 됐었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스타츄트 오브 앤에 대해서 저작권이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18세기 그 중에 영국에서 출판된 책들의 수와 독일은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아니라 이제 40개 주요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법이 없었는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독일이 영국보다 출판율이 10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IP 로우와 이노베이션과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를 발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허를 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죠. 조금 이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트랜슬레이팅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문들이 많죠. 특허가 이노베이션을 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쓴 수백 편의 논문이 있고, 특허가 이노베이션을 저해한다고 또 말하는 또 수백 편의 논문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특허나 저작권이 반드시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든 논문이었고, 영국과 독일에서 저작권법이 더 강하게 보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꾸로 현상은 저작 활동은 오히려 저작권이 보호 안 되는 쪽에서 더 있는 그런 실증적인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이 이런 이노베이션을 유도하는 IP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허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실증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難しい理解しても難しい質問ですね。
そういう意味ではですね、これ学者は特許とイノベーションとの関係を過去のデータを見て実証的な分析を行います。過去のデータというのは今ない制度については評価ができ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ですね、我々やっぱりもう少しクリエイティブにならないと、あるいはどうやってなれるか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過去起きた事例だけに答えを求めると2つのやっぱり結果が出てしまう傾向があって、そこをですねやっぱり新しい提案がどういう効果を及ぼすのかということを、実証的に明らかにするような、研究手法を持たないといけないと常日頃思ってますが、そういうような課題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結論としては難しい質問なのでどちらということは答えにく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제가 생각해도 질문자께서 어떤 교수님께서 괜찮은 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문했다기보다는 질문하시는 분께서 좀 아시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자, 이상으로 제1세션에서 소프트 IP 환경에서 전략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소프트 IP와 테크 IP 이노베이션과를 융합시키는 이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본격화되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제는 자꾸 들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시고요. 와타나베 교수님 그리고 홍국성 교수님, 박성수 부장님, 고충원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한 20분,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40분부터 제2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